안녕하세요. 남간사관학원의 남간입니다. 이전 영상에 이어서 공중보건학 파트를 오늘도 역시 준비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시험에 의료법규 문제는 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양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규 문제를 책으로 공부하시려면 너무 힘들어요. 그냥 모의고사 위주나 혹은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수월한 방법이에요. 이건 무조건 외워야 하잖아요. 이게 뭔가 이해가 필요 없어요. 무조건 암기해야 되는 학문이기 때문에 시간을 많이 투자하지 마시고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하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일단 이 3회분 요약해 뒀으니까 이걸 먼저 공부하시고 추가적으로 기출문제를 보면서 여러분이 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나왔던 첫 번째가 뭐냐, 결핵예방법상 업무상 알게 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했을 때 어떠한 법적 책임을 물을 거냐, 이런 문제죠. 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꽤 센 질환이에요. 그래서 시험 내에도 잘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최소한 이건 좀 알아두세요. 3년 이하면 3천만 원이고요. 2년 이하면 2천만 원이고 5년이 이러면 5천만 원이에요. 이렇게 요 짝을 좀 맞춰야 된다는 거. 거의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 짝이 안 맞는 건 고르지 마세요. 여러분 시험에 이 의원급, 병원급 이렇게 나누는 시험 문제도 종종 출제되기 때문에 암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종합병원의 기준은 100병상 이상의 병상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100병상에서 300병상 이하인 경우에 갖춰야 될 여러 과들이 있는데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가 기본 진료과라 생각하시고 이 4개 중에 3개는 있어야 돼요. 이 100병상에서 300병, 이 종합병원이 되려면. 그리고 영상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진단검사의학과 또는 병리과. 진단검사의학과가 어떤 병원에서는 병리과로 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또는 이란 말이 들어가고 7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요 밑으로 내려봐야 되는데 300병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까 기본 진료과 4개가 모두 다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언급드렸던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이런 과들과 정신건강의학과, 치과 등을 포함해서 9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있어야 300병상 이상의 기준에 맞아요. 상급 종합병원에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3차 병원에 해당되는 거죠. 상급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 용어로 정하는 20개 이상의 진료 과목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세분화돼서 과목이 진료과가 있어야 돼서 20개 이상이라는 기준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인력시설 당연히 그에 합당하는 장비를 갖춰야 되고 전문의를 수련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시험에 또 병원급도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병원급은 30병상 이상을 얘기합니다. 병원급은 30병상 이상, 의원급은 30병상 이하겠죠. 병원급이 30병상 이상이었으니까 의원급은 보통은 입원 환자를 다루기보다는 외래 환자를 다룬다 정도로 알고 계시면 여러분 시험에 간혹 이런 얘기가 나와주기 때문에 외래 환자를 다루는 1차 의료기관을 얘기합니다. 요런 거 같이 알아두세요. 구강보건법상 주 1회 양치하는 경우 불송행 농도는, 이런 문제도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오죠. 매일 하는 경우는 0.05%예요. 일주일은 0.2%예요. 요즘 주 5일이니까 요 0.05를 5에 곱해보면 0.25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걸 한 번에 주니까 좀 셀 것 같아 하고 0.2% 낮췄다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요거에서 이 불소가 높을 경우에 오는 질환이 있죠. 반상치. 그래서 불소가 에나멜질에 침착되면서 얼룩덜룩해지는 게 반상치예요. 불소가 과용량 들어갔을 때 올 수 있는 질환, 시험에 종종 출제됐으니까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알려드려요. 모자보건법상 모자보건 대상자는 누구냐, 이런 것도 간간히 출제돼요. 여성의 경우에는 가임기 여성이 되고 영유아의 기준은 6세 이하, 그래서 학교 들어가기 전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영아는 1세까지를 얘기하고 유아는 1세부터 3세까지를 얘기해요. 근데 모자보건법에서는 이 영유아가 6세까지입니다.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분리해서 알아두셔야 됩니다. 모자보건법상에서는 6세까지, 학년 전기 아동까지를 모자보건의 대상으로 본다. 광의협의도 좀 나왔던 적은 있는데 공부하실 분들만 하시고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광의는 초경기부터 폐경에 이르는 모든 여성, 그래서 가임기 여성이죠. 그리고 아이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에 이르는 남녀까지,
그래서 요즘은 소아과라고 안 하고 소아 청소년과라 그러죠. 18세까지도 아이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협의의 경우는 가임기 여성이 아니라 임산부만 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수유기의 여성까지를 임산부로 봐서 분만 후 6개월 미만, 이게 기준이에요. 가끔 좀 나올 수 있으니까 분만 후 6개월이 기준이구나 알고 계시고, 영유아는 똑같아요. 6세까지. 의료법에서 정하는 의료인은 누구냐라는 문제도 정말 가끔 한 번씩 나와요. 이것 때문에 외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외우면 되거든요. 의사랑 간호사예요. 약사도 의료인이 아닙니다. 물리치료사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 간호사만 외우시면 되고, 의사에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양학 의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의사도 있고 치과의사도 있고, 간호사도 조산사도 간호사에 속하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크게 의사, 간호사만 외우시면 의료인 어렵지 않습니다. 감염병 발생 시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활동, 역학조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코로나에서도 추적해서 누가 오리진인지 이렇게 파헤치는 걸 역학조사라고 합니다. 두 번째 의료법규 문제. 구강보건법상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의 목적은, 불소는 에나멜질 혹은 범낭질이라는 데 침착돼서 충치가 잘 안 생기게 하는 거잖아요. 치아후식증, 충치조, 충치 예방. 구강보건법상 구강건강실태조사는 몇 년마다 실시하는가? 이 구강보건 사업이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이 구강건강실태조사는 3년마다 해요. 실태조사. 그리고 구강보건사업 기본계획,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본계획이잖아요. 그래서 5년. 지역보건, 기본계획이 아닌 지역보건의 의료계획은 4년마다 누가 하나?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은 매년. 그래서 요거는 다 시험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좀 세분화해서 외우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쉽게 외우실 수 있는 방법이 3, 4, 5로 외우시면 돼요. 당연히 보건복지부 장관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이 제일 길겠죠. 그래서 5년. 그리고 당연히 시도지사가, 그렇죠, 뭔가 실태조사보다는 뭔가 높은 느낌이 있잖아요. 높으니까 4년, 실태조사 3년 이렇게 외우시고, 시행계획, 계속 시행을 해야 되는 거니까 웬만하면 매년 하겠지,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어렵지만, 억지스럽지만 그나마 좀 암기하는데 도움이 되실까봐 일단 말씀은 드려봐요. 결핵 환자 발생 시 의료기관의 장은 누구에게 신고해야 되는가? 관할 보건소장에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돼요. 왜? 2급 감염병이잖아요. 나중에 법정 감염병도 좀 정리해 드릴게요. 그리고 이런 문제 관련해서 여러분이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그냥 페이닥터예요. 돈 받고 일하는 의사예요. 그럼 누구한테 보고해야 될까요? 의료기관의 장에게 보고합니다. 이런 문제도 나왔었기 때문에 알아두시고, 여러분이 그 병원의 1인 1닥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직접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면 됩니다. 신고하면 됩니다. 의료법상 서류 보존기간도 자주 나오진 않지만 간간히 나와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외우라고 좀 권고해 드립니다. 쉽게 외우면 되니까요. 자, 수술기록지, 진료기록지 누가 쓰죠? 의사가 씁니다. 의사가 쓰는 건 10년. 자, 간호기록지 누가 쓰죠? 간호사. 그리고 간호, 여기서 5를 따서 5년이에요. 자, 간호사랑 대부분 동급이죠. 방사선사, 조상기록지 간호사가 쓰는 거죠. 검사소견 기록지, 이 검사소견 다 병리과나 그러면 누가 하겠어요? 임상병리사. 그래서 간호사랑 동급들, 이런 것들은 5년. 그리고 그 외 환자 명부도 5년간 보관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진단서, 사망진단서 3년이에요. 둘 다 진단서잖아요. 진단서, 사망이 들어갔을 뿐. 여기서 어떻게 외우냐? 진상. 3년이지만 진상으로 외우시면 3년이 좀 그나마 쉽게 외우시고, 처방전은 이처증, 정확하게는 의처증이지만 이처증 해서 2년 처방전,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20년 후에도 기억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신질환자의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는 자는 누구냐? 쉽게 생각하세요. 피자가 들어가면 다 될 수 없습니다. 보세요.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정확한 여러분 정의를 아실 필요는 없어요. 하여튼 피자가 들어가면 스스로 뭘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 후견인을 두는 거거든요. 그래서 피자가 들어간다는 건
이 사람이 의사결정 능력이 없다는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 사람들은 의사결정 능력이 없으니까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겠죠. 미성년자도 아직 미성년이기 때문에 보호 의무자가 될 수 없어요. 행방불명자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보호 의무자가 되겠습니까? 정신질환 있는 사람도 당연히 자기 의사를 결정하기 좀 쉽지 않잖아요. 파산 선고 받은 자 당연히 안 돼요. 하지만 이런 모든 상황에서 복권된 자 가능하겠죠. 복권됐잖아요.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분을 고르시면 되는 문제가 종종 출제됩니다. 결핵예방법상 전염성 결핵 환자에 대하여 접객업이나 그 밖의 사람들과 접촉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일시 제한할 수 있는 자,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굉장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장 군수 구청장의 권한이 굉장히 큽니다. 대부분 이 사람들이 뭘 제한하고 허가를 내고 이래요. 그래서 혹시나 이런 뉘앙스의 문제가 풍긴다면 좀 권한이 높은 사람이어야 되겠는데 한다면 대부분 시장 군수 구청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세 번째 의료법규 문제, 혈액관리법. 여러분 시험에 가끔 나오는데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하실 분들만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굳이 두 문제 때문에 좀 어려운 걸 암기하시는 건 전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일단 보시면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사람은 누구냐? 혈액 매매는 원래 안 됐는데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허가 없이 혈액관리 업무 환자, 허가 없이 혈액관리 업무 환자 5년 이하 5천만 원, 2년 이하 2천만 원은 누구냐? 부적격 혈액을 수혈받은 사람에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 체열 전 헌혈자에게 대한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경우, 건강진단, 체열검사 등 업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결핵 환자의 경우에는 3천만 원 3년이었지만 혈액관리법에서는 2년 이하 2천만 원이에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유념하세요. 100만 원 이하 벌금, 혈액제제의 수가를 위반하여 혈액제제를 공급한 자, 100만 원 이하라고 합니다. 수혈 전 실시하여야 하는 건강진단은 뭐냐? 이런 문제 간간히 출제되기 때문에 요거는 아마 저는 좀 외울 것 같아요. 체온과 맥박, 혈압 측정, 체중 측정, 빈혈 검사, 문진 및 시진. 여러분 헌혈 한번 해보신 분들은 이런 거 다 받아 보셨을 거예요. 이 빈혈 검사는 뭐냐? 여러분 이렇게 약간 푸르스름한 빛을 띠는 용액에 여러분 피 한 방울 떨어뜨리잖아요. 그게 떨어지는 걸 보고 빈혈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간이 빈혈 검사 종류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걸로 빈혈 검사를 대체합니다. 헌혈 증서는 기부가 가능해요. 저 같은 경우에 헌혈을 100번도 넘게 했거든요. 다 기증했어요. 제가 쓸 일이 없었어서.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요즘 자주 출제되더라고요, 이거. 근데 생각보다 어렵기 때문에 출제는 자주 되지만 쉬운 거 제외하고는 저 같으면 외우는 걸 추천하진 않아요. 그래도 공부하실 분들, 고득점을 원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자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알려드릴게요. 자의 입원, 자기가 입원 신청한 거예요. 본인의 의사에 맞게. 동의 입원, 본인과 플러스 보호 의무자 한 명이 동의를 하면 입원하는 게 동의 입원이에요. 그래서 자의 입원, 동의 입원은 쉽죠. 보호 의무자에 의한 입원, 벌써 이것도 보호 의무자에 의한이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에 보호 의무자 두 사람의 신청과 전문의 한 명의 판단하여 입원하는 경우, 이것도 그나마 좀 외우기 쉬워요. 그쵸? 보호자 2명, 전문의 1명. 어떤 경우? 정신질환자가 자타의 위험이 있을 경우. 그래서 요 3개 정도는 조금 암기하기 쉬우니까 알아두시면 당연히 좋겠죠. 행정입원보다는 응급입원이 시험에 좀 나왔었으니까 응급입원을 좀 알려드리면, 정신질환자가 자타의 위험이 있는 경우, 그리고 급박한 경우 의사 및 경찰관의 동의를 얻어. 그래서 경찰관 얘기가 나오고 자타의 위험이 있다 이러면 응급입원 여러분 찍으시면 돼요. 행정입원도 정신질환자가 자타의 위험이 있을 경우 전문의 혹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시군구청장에게 진단과 보호를 신청하는 경우와, 또 다른 경우는 경찰이 저런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전문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전문의 2명이 일치소견이 있다면, 이게 꼭 필수 요소예요. 있다면 행정입원이 가능하다. 요렇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그나마 잘 나오는 게 응급입원이고요. 요 3가지는 외우기 쉬우니까 아까 말씀처럼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암기해두면 그 외는 뭐예요? 행정입원이 되니까요. 의료법규 4번째 문제, 법정 감염병.
앞에서 추후해드린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 법정 감염병 시험에 자주 출제되기 때문에 저 같으면 조금 어려워도 이건 외웁니다. 외워두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외울까 한번 봅시다. 자, 1급 감염병. 1급 감염병의 정의를 보시면 치명률이 높고 집단 발생 우려가 커 유행 즉시 신고하고 음압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 키워드를 좀 아셔야 돼요. 예, 치명률이 높다. 그리고 음압 격리가 필요하다. 요 두 가지만 알아두셔도 1급 감염병을 여러분이 쉽게 찍으실 수 있겠죠. 이런 설명이 나왔을 때. 만약에 조금 더 외우신다면, 네, 집단 발생 우려가 크다. 이렇게 좀 일단 정의를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2급 감염병은 뭐냐? 전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하거나 유행할 경우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 정도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 키워드는 격리예요. 그리고 전파 가능성이 좀 있구나. 이 정도의 키워드를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 3급 감염병은 뭐냐?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얘는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다. 2급에 비해 훨씬 좀 덜 위험한 느낌이 있잖아요. 전파 가능성보다는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 전파 가능성이 그렇게 크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격리도 하지 않고요. 그래서 큰 기준을 둔다면 1급 감염병은 굉장히 치명적이고 집단적으로 확 유행할 가능성이 있고 음압격리, 이렇게 세 가지 기억해 두시고, 2급 감염병은 전파 가능성이 1급보단 덜하지만 좀 있고 유행을 할 수 있으니까 격리가 필요하다. 키워드죠. 3급은 발생 가능성이 있으니까 좀 계속 감시하자. 키워드, 계속 감시가 좀 필요하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1급 감염병은 즉시 신고해야 되고 2, 3급의 경우는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된다. 그 외가 4급이에요. 1, 3급 외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표본 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그래서 계속 상시 감시하는 게 아니라 표본 몇몇 추려가지고 감시한다는 걸 표본 감시라고 얘기해요. 위에 세 가지에 비해서 굉장히 중증도나 이런 게 떨어지는 질환들을 4급으로 넣었겠죠. 자, 그러면 1급에 해당되는 애들이 뭐냐? 두창, 패스트, 탄저, 마버그, 디프테리아, 야토병, 사스, 메르스. 이걸 어떻게 다 외울 거냐는 거죠. 이 많은 걸. 어떻게 하면 쉽게 외우느냐 보시면 여러분 좀 익숙한 애들 있잖아요. 사스, 메르스, 신종 인플루엔자. 굉장히 유행을 크게 했었잖아요. 아까 1급 감염병의 키워드가 뭐였어요? 집단 발생 우려가 있고 치명률이 높고, 이거 초반에 치명률이 좀 높았었어요. 이런 애들이 지금은 좀 관리가 예전보다는 되고 있지만 치명률이 높다고 해서 얘네들 굉장히 신중하게 다뤘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얘네들이 1급입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처음에는 코로나19 얘네도 치명률이 높았었잖아요. 그래서 1급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2급으로 떨어지고 이제 좀 며칠 있으면 4급으로 떨어지죠. 표본 감시만 필요한. 그래서 요런 거는 1급으로 좀 암기하기 쉬우시니까 이렇게 묻고, 그 외에 두창, 옛날에 마마라고 했어요. 그쵸? 엄청 감염이 잘 돼요. 그리고 치명률도 높았어요. 패스트 엄청 낮죠. 이것도 치명률이. 탄저 얼마나 심했으면 이건 전쟁에 화학 무기로도 쓰잖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도 여러분이 좀 수월하게 암기하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외에는 마버그열이 시험에 좀 잘 나왔었고, 디프테리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감염이 잘 돼요. 그런 부분에서 여기 디프테리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긴 해요. 하지만 야토병이나 에몰라 바이러스, 보툴리눔 여러분 시험에 자주 출제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안내해 드린 정도로만 알고 계셔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도 좀 걱정되시는 분들은 추가적으로 암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2급 감염병은 정말 쉬워요. 여러분이 아는 애들 다 여기 있습니다. 대부분. 그러니까 저 같으면 안 외워요. 다 여기에요. 여러분이 아는 대부분이. 그리고 여기서 조금 또 상세히 나눠보자면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A형 간염 다 뭐죠? 수인성 질환인 거죠. 물을 통해서 전염된다는 거. 그러면 얘네들은 묻기 좀 쉽겠죠. 그 외에 결핵수두, 홍역, 백일해, 이하선염 많이 들어본 거예요. 어디서? 예방접종. 그쵸? 이거 이제 코로나19 좀 며칠 있으면 4급이니까 여기서 빠져야 되겠고, 풍진 폴리악, B형 헤모인플루엔스 인플루엔자 대부분 다 여러분 예방접종에 나오는 애들, 익숙한 애들이 2급이에요. 외울 필요 없겠죠. 여러분은 여기서 3급만 조금 알아두시면
2급은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 3급에도 여러분 예방접종이 좀 몇 개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3급을 조금 구분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급은 어떻게 외우느냐? 파상풍, B형간염, 일본내염, 말라리아, 쯔쯔가무시, 공수병. 뭔가 제가 볼 때는 좀 큰 틀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뭐가 보이죠? 파상풍, 뭔가 찔려서 생기죠. 뭐 목순 못이라든지 이런 거. B형간염 같은 경우에도 주사바늘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서 혈행 감염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에이즈도 같은 맥락이고, 공수병 개 물리죠. 쯔쯔가무시 같은 것도 진드기한테 물려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려요. 말라리아, 일본내염, 댕기열, 황열 뭐 이런 것들 다 모기한테 물려서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리거나 찔리는 애들이 3급이에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암기할 게 없다니까요. 그쵸? 그리고 그 외에는 여러분이 익숙한 건 다 2급이에요. 그러면 4급은 뭐냐? 매독, 임질, 성기, 단순포진, 연성아감 이런 거 다 성병이에요. 성병은 4급이구나. 그리고 회충증, 편충증, 기생충도 4급이구나.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추가적으로 뭐 인플루엔자, 그리고 VRE, MRSA, 방코마이신 내성균주, 그리고 황색포도상구균 내성균주, 내성 황색포도상구균주 요런 것들이 또 4급에 들어가요. 외우실 분들은 뭐 인플루엔자 정도만 외워두시면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 여러분 시험에 4급으로 잘 나오지 않기 때문에 뭔지 알아놓는 건 중요하겠지만 4급으로는 자주 출제됐던 문제들은 아니에요. 그러면 성병이랑 기생충 그리고 인플루엔자가 4급이라는 거 이렇게 큰 틀로 외워두시면 여러분 시험에 어렵지 않게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예요. 오늘은 의료법규 문제를 풀어봤어요. 의료법규 문제는 단순 암기 문제들이 많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 자주 나왔던 문제 위주로만 공부하시는 게 계속 강조드리지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제가 그런 문제들을 축약해서 여기다 묶어놨잖아요. 시간 없으시면 요것만이라도 보고 시험 보러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